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와 같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CNN 인터뷰에서 올해가 80년 만에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기록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서 현재 미국의 인플레가 이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4.8%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반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3.0%에서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금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작년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경고해왔던 상황이 이제 실제로 닥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루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효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죠. 이 IPEF의 창설 멤버로 한국이 주도적인 룰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또 중국의 달라진 경제 정책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나면 즐거운 분입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여기 네. 공식 출범했는데 네. 중국은 맞득지 않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이 그러니까 무리 정치를 한다. 국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무리 패거리 패거리 예.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를 냉전으로 끌어가는 굉장히 안 좋은 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정례로 패권 국가로 될 생각 하나도 없는데 미국이 계속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한다. 일부러 그런다. 네. 그리고 동맹국을 앞세워서 발전 도상 있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패거리 정치는 국제 질서 안정화와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네.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PEF가 지금 공식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에 그 브릭스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까지 해서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합해서 주로 인구 대국입니다. 이 몇 개 국가가. 그렇죠. 그리고 발전 도상에는 일단 인도하고 중국이 들어오면 28억, 거의 30억 인구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세계의 절반 넘어 차지하는 이 지역의 나라들이 같이 하는 이런 협력하자는 이런 차원인데 러시아도 간에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다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인도를 앞세워서 중국을 좀 제어하자라는 특히 공급망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브릭스를 다시 가동해서 인도가 미국 쪽에 너무 치우치는 걸 좀 막자 이런 주의인데 인도가 지금 잘 협력해 주지 않고는 있어요. 브릭스, 브릭스에 브릭스에 별로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늘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래요? 정말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진핑 직접 만났을 때 기자로서 인터뷰하시고요. 예. 네. 근데 중국은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갈 뿐이다. 그리고 패권 국가가 될 생각 없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권 국가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가려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례로 이웃과의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위민
이런 거를 추구하는 곳까지 예. 어느 나라처럼 아까 패거리 정치 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IPF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네, 뭐 네, 중국이 네. 목적이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까 네. 말한 대로 브릭스, 네. 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공화국, 예. 인구 네. 대국인 그렇죠. 이 나라들 네. 상대로서 맞대응하겠다고 지금 전략을 이제 세운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먹혀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브릭스는 출마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사실 맞대항이라기보다도 이 예. 브릭스의 기능 역할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잘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협력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다리. 예, 양다리 예. 걸치고 사실 좀 사실 중국 쪽 이런 분위기에 잘 가지 않고 있는 분위기를 양출을 하니까 양다리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서 균형으로 좀 바로잡겠습니다. 그렇죠. 균형. 예. 좋습니다. 균형.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하. 특히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예상이고 또 중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애매한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실질적 뭔가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한국 입장으로 한번 네. 좀 돌아볼게요. 네. 이제 엊그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네. IPF에 우리가 창설 멤버로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창설 멤버로서 주도적인 룰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IPF에 참여하는 게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중국 사람들이 측면에서 인식 측면,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굳이 한국이 예. 막 이렇게 대놓고 음. 미국 쪽에 안 서도 예. 한국이 미국 쪽에 편이란 거 알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굳이 뭐 이렇게 예. 티나게 안 해도 예. 일단은 특히 뭐 전쟁이 난다. 예. 혹은 특히 뭔가 두 측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걸 중국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동맹국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티 안 내도 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럼 한국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 예. 티를 내야 되냐 안 내냐 선택이 남은 거죠. 예. 뜻이 전달됐나요? 예. 그러면 한국의 측면에서 이걸 예. 티를 내야 되냐 티를 내지 않냐에 대해 선택이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 티 내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균형 외교, 예. 중립적 예. 그런 걸 취했고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도 중립적 정책을 취했고 예. 유일하게 확실하게 친중한 거는 노무현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친미 이렇게 정확하게 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어느 역대 정권도 이명박 때는 굉장히 티나게 했죠. 예. 근데 사실은 박근혜 때도 그렇게 티나게는 안 했어요. 사실 오히려 그 전기는 시진핑 천안문 주석하고 굉장히 천하면 올라갈 정도로 관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려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티 내면서 중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 미국에 앞장서서 예. 이것도 앞장서 룰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장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서 있는데 내가 앞장서서 예. 뭐 제가 어떤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아니 그런 네. 앞장서는 게 예. 이왕 발을 담궜으면은 예를 들면 거죠. 아니 저도 좀 말을 할게요. 네, 오케이. 이왕 네. 발을 담궜으면은 네. 적극적으로 가야지 얻을 것도 많은 거 아니냐. 그냥 끌려 들어가시듯이 가면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들어갔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거기서 역할을 해야만이 얻을 것도 많이 얻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얘기일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인간관계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예. 우리가 관시가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 자, 근데 관계를 맞는데 상대방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잘 붙으면 내 먹을 것이 많아요. 저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뒤에서 잘 빌붙어서 이러면 먹을 걸 많다는 거 알아요. 예.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예. 내라는 사람의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으니 아무리 빌붙고 구두를 잘 닦아주고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 누굴 미워해 내 앞에 가서 그 사람 때리고 이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내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으면 예. 그 관계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아하.
잠깐은 아니가 열심히 하는 거 봐. 그래. 예. 좋아 이렇지만 실제는 뭐죠?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당신은 그 사람한테 가치가 있냐거든요. 예. 저는 국제 문제 똑같아요. 음. 저는 왜 바이든이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을까요? 한국에 출장 가치가 있으니까. 한국에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왔다. 예, 공식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출장 왔습니다. 일하러. 왜 출장 왔을까요? IPEF가 있었죠. 근데 예. IPEF 핵심 뭐죠? 공구망, 미래 산업의 공구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딱 만나서 야, 여기서 너의 역할이 뭐다라 알려주려 온 거예요. 한국 역할 뭐다? 미래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력하는 거예요. 기술적 협력. 예. 그리고 니네 갖고 있는 기술 중국에 절대 주면 안 돼. 예. 그리고 미래 산업의 기술 협력 우리하고 해야 돼. 예. 너의 포지션은 기술 예. 포지션 특히 반도체나 이런 미래 산업에서 너의 역할을 입장을 똑똑히 명확히 하고 예. 내 쪽에 서고 음. 이쪽 기술 협력에서 역할을 더 똑똑히 해라. 예. 이겁니다. 그거 알려줄라 확실히 해줄라 온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예. 그리고 IPF에 가입을 같이 했어. 그럼 끝. 그다음에 한국이 머리 짚터 써야 되는 건 제 보기에는 어떤 머리를 써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게 나쁘다고 안 봐요. 왜? 예. 전략적 모호성보다 확실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단지 바보처럼 예. 그냥 아까처럼 그 어떤 사람처럼 구두를 닫고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확실히 주고받기가 있어야죠. 예. 그러면 나는 난 늘 말하거든요. 한국이 사실 미중 갈등성에서 역사적 새로운 기회가 늘 왔다고 말하고 다녀요. 아하. 이유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친해요. 예. 둘이 과거 40년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왜 한국이 필요해요? 아니지. 세계 최첨단 국가와 최대 시장을 갖고 있는 둘이 합하는데 예. 한국이 너의 의미는 어디 있어? 예. 우리가 글쎄 반도체 잘하고 빼고 일단 빼더라도 왜 한국? 근데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안 놀겠대. 그러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예. 중국에 있어서도. 예. 그러면 사드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힘들어요. 예. 예. 뭐 대놓고 못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이럴 때는 그 어떤 나라와도 확실히 주고받기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저는 미래 산업에서 각 국가의 경쟁은 어디 있냐면 글로벌 공구망, 이제는 공구망이 국가 안전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공구망에서 이제는 핵심 그 가치 사실내 산업이 있어요. 예. 핵심 기술. 예. 그건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예. 이런 핵심 기술 갖고 없고 앞에서 막 잘 보인다? 의미 없어요. 예. 한국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 그냥 미래 산업에서 제일 핵심 밸류에이션이 있는 그거는 한국이 갖고 가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내년 미국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이거 우리 줘. 예를 들면 적어도 앞으로 한국이 갖고 가야 되는 제일 핵심 영역이 뭐냐면 한국이 항공우주 기술이 약해요. 예.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항공우주가 약하잖아요. 몇 번 실패했잖아요. 예. 나로호 뭐. 그러면 이럴 때 야 우린 확실하게 너하고 썼잖아. 같이 가잖아. 그럼 너도 우리를 최첨단 가도록 이 영역은 도와줘. 확실하게 해줘. 그럼 나는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율주행 주고받는 자동차라든가 게 있어야 된다 확실히 이거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안 교수님 얘기하는 거 아까 구두 닦는 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확 들어오는데 이런 거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아니 이해가 딱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해주는 그 비유를 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덩치 큰 사람들 앞에서 네. 내가 잘 보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주는 네. 게 아니고 네. 자 내가 구두 닦아주는 기술이 탁월하니 네. 내가 구두 닦아주기를 원하면은 내 기술을 이용하려면 대가를 그렇죠. 나한테 다오 이렇게 네.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IPF 이렇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거는 네. 그냥 대가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구두를 닦아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난 나쁘고 좋다고는 없다는 거죠. 예. 모든 일은 선택이 문제거든요. 예. 단지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정확하게 받아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네. 그거거든요. 어쨌든 IPEF가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그 전략이 목적이 이제 확실한데 네.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네. 한국이 여기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나서면은 행동하면은 사드 때처럼 네. 한국이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도 가능성은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 네. 똑같은 문제예요. 네. 같은 문제 양쪽 측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이 옛날 사드처럼 한국을 할 수 있냐? 예. 그 역시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의미이냐 예,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옛날 사드 때 했던 것처럼 한국을 대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완전히 한국이 돌아서고 지금 전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쟁 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하고 딱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 중국어로 총왕츠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것처럼 순망치한. 예, 한국어로 춘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순망치한. 아, 순망치한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한국이 딱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예. 적으로 두면 예. 굉장히 또 한국이 군사 강국이잖아요. 예.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한테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 판단이 있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공고만 구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가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대놓고 못한다라는 거고요. 어.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라 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대놓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이 안 좋아. 어. 안 좋아. 예. 근데 대놓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 사람 보기에 예. 재수없게 행동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적을 최소화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외교란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를 예.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너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은 안 된다 이거죠. 싫은 티를 낼 정도가 아니고 적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인간관계 살아간 지혜가 아닙니까? 두리뭉실, 예, 예. 두리뭉실. 예. 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미안한데 저도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그 제가 생각하는 게 네. 그거였거든요. 네. 과거 사드 때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게 네, 지금은 다를 거예요.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도 절대 의존한 부분도 많지만은 지난번 요소수 사태 때 봤던 것처럼 지금 대충 주요 품목 네. 우리가 아까 여서처럼 주요 품목이 670개 넘어요. 네. 670개, 675개 정도가 품목이 네. 여서수처럼 한국이 수출 그 중국 의존도가 70% 예. 넘습니다. 70% 넘어요. 예, 예. 50% 넘는 거는 한 1,800개 정도 돼요. 예. 근데 70% 넘는 거 절대적 이전이죠. 예. 그거는 한 670개 넘단 말이에요. 아, 중국이 한국의 70% 넘는 수입 의존도가 넘는 게 한 66개 정도 있어요. 뭐 또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석유화학, 뭐 그다음에 기계, 전자 이런 부품 소재, 예. 핵심 소재 이런 쪽에 한 60몇 개가 70% 이상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이 석유화학을 그러니까 정제된 그 네. 석유 제품을 유류품을 한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존하지 않은 중요 네. 부품. 아하.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군요. 예, 그렇죠. 한 60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서로 의존하는 부분이 서로 당신 없으면 나도 죽어 이런 맞아요. 게 둘인데 그런 관계예요. 사드 때처럼 그렇게 보복이 노골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그거 아세요? 사드 때 그렇게 했는데도 수출은 증가했어요. 어디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한국이 중국에. 네. 한국 대중 수출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김영삼, 김대중 저는 한국하고 중국 수역의 92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란 개념이 저 머릿속에 선 게 88 올림픽 때 예. TV에서 처음 봤고요. 예. 그 전에 적국이었으니까 안 아. 본단 말이에요.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런 나라가 있네. 엄청난 감동이 왔고요. 예. 그다음에 수교를 92년도 합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거든요. 예. 그때부터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이 들어왔어요. 그럼 92년부터 전 수교했으니까 우선 경제 관계 만들어 왔는데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중립, 노무현 친중, 예. 이명박, 박근혜 친미, 예. 그리고 문재인 중립,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친미잖아요. 근데 중국과의 무역을 보면은 계속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3,600억 달러거든요. 예. 이거는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방과 더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무역 규모가 미국, 유럽, 일본 다 합하고가 더 많아요. 예. 다 총합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나라는 크지 않는데 중국에 있어서 한국도 무역 협력에 있어서는 대국이에요. 예. 한국은 중국이 더 큰 1위 국가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는 정권이 뭐 이쪽 보수당 쪽에 하든 민주당 쪽에 상관없이 무역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줄어든 적이 분리가 없습니다. 돼서. 예, 줄어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경제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사드 때와처럼 그렇게 그 보복을 그 걱정할 염려가 별로 없다면은. 근데 그렇다고 할진데 굳이 대놓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살짝 써볼게요. 그렇게 안 쓸게요. 대놓고 대놓고 굳이 그러니까 두리뭉실이 좋지 않냐 이거죠. 누구나 네가 다 선거 아는데 앞에서 자꾸 철사철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뜻이 전달이 됐나요? 뭐 대충 전달됐습니다. 이제 그 단어를 쓰면 정확하게 알 건데 제가 안 쓰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토니 블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이제 밝혔어요. 구상을. 그러면서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해보면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중국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이거 기대할 수 없으니 이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사전 경고 이런 거 없이 실제적인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거 중국에 대한 전쟁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일단 그 블링컨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 한간에 내려오는 글들을 거기 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한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늘 그거는 터치 안 하겠다. 근데 웃기는 게 바이든은 전쟁이 나면 대만 편에 뭐 대만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블링컨이 얘기는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계속 그거는 중국의 최저 마지노선을 안 건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중국 관계를 끝까지 나쁘게 안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포인트. 두 번째 거기 나오는 한간의 글을 보면 미국의 대중 전략이 뭐냐면 중국을 러시아하고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는 완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사실 중국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이. 예를 들면 금융 하나라도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절대에서 그거 안 써요. 이유는 자기도 죽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손의 피를 최소화하면서 이 중국과의 게임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결론 뭐냐면 중국은 미국의 장기 최대 전략적 경쟁 국가다. 첫째 그걸 말했고 두 번째는 혼자 하지 않겠다. 그게 전략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동맹국 데리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처럼 그 하나의 중국을 우리가 계속 옹호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뭐 가치관은 옛날부터 했던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권마다 한 얘기예요. 뭐 이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가치관 문제는 늘 과거 40년 둘이 관계 좋을 때도 늘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의 엘리트하고 지금 엘리트 다른 건 뭐냐면 옛날의 엘리트는 중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민주화 요구가 높아질 거고 옛날에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에 내부에서 와해가 돼서 민주화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포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거기 지금 적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건 스스로 변하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이걸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소련처럼 되기는 이제 힘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포기하겠다. 미국 엘리트들로서는 그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대중 전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대 중국이 죽으면 자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까 죽이지는 않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쟤네끼리만 먹고 그러니까 중국이 혼자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할 정도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이렇게 중국말로 쏘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죽게는 안 하고 그 안에서 자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할 정도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이 중국의 영향력, 전략적 영향력이 중국 밖으로는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한국 단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제일 큰 전략적 경쟁 네. 국가니까 미래 산업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걸 절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예. IPEF 같은 걸 통해서 미래 산업에서는 동맹국들하고 6G 이런 미래 산업에서는 표준을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게 하고 예. 근데 지금 중국을 죽이는 거는 나도 너무 큰 손에 피를 예. 묻히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예. 근데 옛날에 트럼프는 아니에요. 예. 트럼프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직접 치는 거예요. 예. 예. 손에 피를. 예. 바이든은 내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동맹국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같이 아니고요. 내 뒤에 행님으로서 뒷짐 딱 쥐고 동맹국들 앞에서 동맹국들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바이든의 전략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블린턴이 거기서 전달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 동맹국 그 미국이 그러니까 자신은 피를 안 묻히고 네. 동맹국들이 피를 묻히게 한다는 거는 네. 그 동맹국들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만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일본도 들어가 있는 거고. 유럽까지. 네.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피를 묻히게 대신 묻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한국이 어떤 식으로 그럼 피를 묻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역시 맹 MC입니다. 기분 좋아지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가 그냥 상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피해는 가능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졌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유럽은 어제 2027년까지 러시아 석유 가스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대요. 그럼 누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권을 방출을 하고요. 중국과 같이 둘이 1, 2등 다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를 파는 나라예요. 세일가스를 파는 나라예요. 세일가스 파는 나라.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일단 두 번째 군사는 완전히 의존해요. 군사. 그러면 요 전에 40년을 글로벌 우리 이제 살아왔던 40년에 보면 미국하고 중국 관계 좋으면서 유럽이 중국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제일 베네핏한 게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특히 독일이 정말 돈 잘 벌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1대1로 딱 하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제일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적극적이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요. 1대1로에. 근데 얘네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은 독일에서 하고 일본에서 많이 왔고요. 항공우주 기술은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왔어요. 사실은 핵 기술. 자, 그래서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시장을 가까운 데서 기술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 40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폭발적으로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AI나 이런 데서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보니까 야 봐라 중국 넓은 시장을 갖고 기술을 갖고 가네. 그리고 유럽이 우리 말 잘 안 듣네. 잘 안 듣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통해서 어떻게 됐죠? 나토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월이 앞으로 10년 20년 흘러가며 기술은 미국이 톱으로 더 갖고 갈 거고 독일, 이탈리, 프랑스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큰 시장에서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투입을 더 해서 더 R&D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시장 없이 유럽의 기술들 기업들은 높은 R&D 비용을 유지할 그게 없어요. 미국은 가능해. 돈 찍으면 되니까. 근데 유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이란 시장이 없으면은 투입할 R&D를 비용이 고비용으로 계속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기술은 미국이 갖고 가게 돼요. 그럼 미국 기술, 군사 모든 게 다 미국이고요. 유럽은 점점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점점 미국 말을 듣게 되겠죠. 그게 미국이 이번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서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유럽은 일단은 다 추위에 떨어야 돼요. 그게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게 손에 피를 묻힌 미국 거예요. 대신 유럽 국가들에게 피를 묻힌 지금 거라는 손에 거죠. 미친 거 손실을 본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유럽을 미국은 떠나서 손실 봤어요 이번에? 손실 안 봤잖아요. 이익만 봤다는 얘기를 가장 큰 승리자는 미국이라는 당연하죠.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유럽 쪽은 벗어나서 한국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한국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그 피를 묻히게 될 제가 가능성이 길게 있는 말하면 건지. 그거 까먹을 줄 알았더니 계속 기억하고 계시네. 그거 말고도 지금 물어볼 게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지금 정말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봐봐요. 자 이제 IPEF로 미래 기술 공급만 우리 쪽으로 가.
예. 우리하고 같이 해. 표준 예. 우리하고 같이 해. 예. 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시장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자, 예. 그러면 중국하고 어전 대놓고 예. 앞에서 철사가며 미국 쪽에서 대놓고 중국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중국 시장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유럽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기술은 점점 미국 예. 쪽에 의존하게 되고요. 예. 시장도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예. 유럽, 미국에. 그럼 예. 미국에 대한 의존도 더 높아지면서 예. 근데 이처럼 고첨단 R&D를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은 유럽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걸 못하면 한국 기업들도 장기간 첨단 경쟁을 가져가기 힘듭니다. 예. 그럼 기술이 점점 약화가 돼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의 가치가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럴 때는 버려도 돼요, 한국을. 예를 들면 또 이런 댓글이 엄청나 욕이 올라와요. 미국이 너무 한국을 댓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원래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예. 알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럴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당신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서 내가 약화돼서 확실하게 미국 쪽에 따라서 동맹국가로서 의리도 지키고 앞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대중 뭐 견제를.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점점 미국 의존도 높아지고 기술적 장점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다 된 다음에 미국이 갑자기 중국하고 손 잡았어요. 왜냐면 어제는 기술은 다 미국 갖고 있으니까 중국 그 넓디 넓은 시장을 미국이 혼자 해먹는 거지. 옛날엔 독일도 해먹고 뭐 한국도 해먹고 일본도 해먹고 다 해먹었다가 예. 얘네는 어제는 경쟁력이니까 별로 없으니까 이젠 중국이 미국이 딱 중국 불러놓고 봐라 내밖에 없지. 자 이제 협상하자. 동맹을 버리고 그럼 미국이 버린다는 표현보다도 예를 들면 그때 그 상황에 동맹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뒤통수 늘 쳤죠. 그건 좀 상상하기 힘든 가정인데. 아니, 어쨌든 뭐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예를 들면 예. 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 유럽, 예. 한국, 예. 일본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이 벌어진다 얘기 아니고 우리 만약에 머리를 그런 상황이면 써보자는. 정말 우리 속담으로 닭전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네. 격이 될 수가 네. 뭐 그런 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국제 정치를 보면은 늘 예. 배신하는 외교였어요. 예. 예, 절대적인 예. 동맹은 물론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국익 앞에서 동맹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예. 항상 국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외교란 국내 정치가 외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국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예. 말이 되는 소리가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펼쳐 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갖고 가는 게 한국의 이익이면 해야 돼요. 예. 단지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 예를 든 겁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네. 뭐 그런 가정이 전혀 뭐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기술적 경쟁력을 예. 갖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미국이, 한국이. 한국이 예. 아, 나의 미국도 역시 가치. 그건 마찬가지일 그렇죠. 나의 가치를 거고. 아,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 양상이 갈수록 이제 강도가 좀 자꾸 높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열리거든요. 네. 스페인에서. 그런데 네. 거기 원래 나토 정상회의라는 건 유럽의 이제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국가들만 이제 정상회의를 네. 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같이.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을 새로운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 맞아요. 대응 전략을 밝히겠다고 지금 예고를 맞아요. 해놨어요. 네. 그리고 초청한 국가들이 또 있는데 유럽 그 나토 가입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일본, 맞아요. 호주 이 나라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나토하고도 관련은 우리가 맞아요. 나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맞아요. 지구 반대편인데. 맞아요. 야, 이게 미국하고 나토가 중국을 새로운 위협 세력이라고 이제 지정하고 네. 한국하고 일본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거는 아마 우리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자꾸 그 대립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게 맞아요. 가뜩이나 경제도 지금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더 지금 등 떠미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 예. IPEF하고 나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나토야 완전 군사 그렇죠. 동맹이고. 그러니까 IPEF의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이 할 말이 없어요. 예. 왜? 경제 협력인데 예. 그 뭐 한국 이익에 부합되면 한국 하는 거 독자적인 문제잖아요. 예. 근데 군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너를 대놓고 청구를 겨눈 거거든요. 예. 근데 나토는 대놓고 지금 하는 건데 예. 거기에 참석했다 여기서 오는 이 이미지는 대놓고 중국을 이제는 군사 적국으로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를 든 거예요. 예. 손에 피를 대신 대신 묻히는 거다. 예. 그리고 아까처럼 구두를 닦아봤자 예. 뭐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놓고 그렇게 해야 되냐? 예. 그냥 두리뭉술하게 가지. 내가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굳이. 예. 예. 어차피 다 아는데. 예. 굳이.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은 세계 경제가 지금 80년 만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세계은행도 전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중 간의 극한 대립이 자꾸 강도가 강해지면은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오피니언 하나 썼는데 옛날에 기러기 팬데 이론이라고 아시죠? 기러기 팬데 이론? 한강 기적이 있었던 이유가 옛날에 뭐 기술이 조금 더 일찍 가면 뭐 영국 기술이 미국이 오고 미국 기술이 뭐 일본 오고 일본 기술이 한국 오고 한국이 뭐 중국 가고 이러면 이게 기술이 이렇게 이렇게 무슨 효과라고 하지 그걸 기술의 나비 효과네. 예, 낙수 효과, 나비 효과처럼 이러면서 그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잖아요. 노동력을 앞세운 장점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였잖아요. 세계 경제 협력이었고 세계화였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 이러면서 이게 산업이 이렇게 점점 이전에 가면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러기 팬데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 기적이 있고 결국 중국도 세계 G2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블링컨이 아까 중국이 이 글로벌에서 가장 이익을 본 특히 WTO 체제에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지금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안 국가들이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한강 기적이 베트남의 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끝났다고 봐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제 과거 40년은 세계화. 미중이 관계 좋으면서 글로벌의 공급망이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가 자기의 우세를 내세워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각자의 달러를 벌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과거 40년이었어요. 이 시대적 흐름에서 한강 기적이 있었고 중국도 G2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공급망 국가로 됐고 제조 대국이 됐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둘이 쪼개진다. 그러면 특히 IPF는 공급망을 따로 갖고 간다. 그러면 어제는 이 중국을 점점 하면서 공급망을 따로 갖고 간다는 게 이쪽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은 큰 시장이 없어지고 가장 저렴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국 쪽 블록이 블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공급망이라는 게 옛날에는 세계화 속에서는 쟤네 잘 만드네, 쟤네는 저걸 잘하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아웃소싱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이제는 아웃소싱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국가 주변에 갖고 가겠다라는 거. 그럼 이제는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안 국가들은 중국 옆에 있잖아요. 왜 대만의 TSMC를 미국에 투자해라고 그래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폭격당하면 전 세계 반도체가 멈춰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주변에 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트남, 아시안 국가들은 미국하고 거리가 멀고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그쪽으로 안 가게 한다라고. 이쪽에 중국 주변에 기술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다 미국 중심으로 기술이 공급망을 만들어 갈 거라고요. 그 멕시코도 있고요. 옛날에 동유럽 국가들 있고 다 그쪽으로 생태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이 낙수 효과, 나비 효과가 이쪽으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강 기적 같은 일이 기러기 팬데 이런 적용이 안 될 거고요. 두 번째, 기술 발달 때문에 또 안 돼요. 이제는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러기 팬데 이론이 성립될 수 있던 거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노동력 밀집 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노동력 필요 없어요. 로봇이 다 해버려요. 그래 굳이 아시안 국가들이 그런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로봇이
뭐 말도 잘 듣고 뭐 노동법도 적용 안 되고 네. 뭐 내 맘대로인데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에 따라 이제 로봇 인간 시대잖아요. 그럴 듯하네. 그럴 듯하다니요. 제 주장인데. 아까 그 기러기 편대 이론이라는 게 네. 자꾸 기레기 편대 이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레기라는 건 다른 뜻이고 기러기 편대. 아이고 기러기 편대 이론이라고 한국어 표현을 제가 찾아왔어요. 아까 자꾸 기레기 편대 이론이라고 해서 발음이 기러기 기러기 아니에요? 기러기. 그러니까 그 정말 듣고 보니까는 막 고개가 정말 끄덕끄덕해집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베트남이라는 아세안 국가들은 나올 수 없다. 기대하기 힘들다. 네. 뭐 아닐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롤리를 한참 풀었는데 동의를 안 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 제가 네. 보니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셔야지 리액션을. 그런데 네. 중국산 제품이 네.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네. 베트남이나 뭐 태국 네. 이쪽 나라들이 사실 요즘 과거 중국산 제품들의 경쟁력 네. 하면은 역시 뭐니 해도 가격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산 제품이 사실 가격 경쟁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왜냐? 베트남이나 이쪽이 훨씬 더 지금 경쟁력이 높다. 네. 정치적으로도 조금 더 중국보다 안정적이고 네. 믿을 수 있고 네. 이래서 오히려 그쪽 아세안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희망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그런 분석이 많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따르면은 한강의 기적이 그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질문을 오늘 잘하셨-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질문을 되게 잘하셨는데 자, 첫 번째 예. 나는 그냥 이거는 일단 그 답을 제가 할 건데요. 예.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주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예. 뭐 사회주의 국가고 예.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예. 중국하고 안 하면서 그렇게 가치를 보편적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 예? 뭐 민주주의 가치, 예.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미국이 왜 베트남은 되는데 중국이 안 돼요? 기자님, 예? 삼성은 예를 들어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은 안 되는데 왜 베트남은 되냐고. 빨리 답해 보세요. 나도 한번 공격해 보게. 중국에 비해서 베트남의 그 힘이나 국력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본질이 있다.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아니라고요. 제 본질이 뜻- 그거 아니더라. 이유일 뿐이다. 중국에 지금 되고 있는 이유가 예. 그냥 핑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에 그 78년도에 비해서 예. 훨씬 민주주의 나라가 됐는데 예. 78년도는 손 잡고 악수할 수 있는데 예. 그보다 훨씬 잘 사는 지금 예. 훨씬 더 사람들 인권이 높아진 지금 왜 중국이 안 되냐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예. 아까 그 질문 답할게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금방 아시안국에서 기러기 편대 예. 이론에 따라서 한강 기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중국이 막 제로 코로나하고 예. 막 저런 정치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서 그게 동남아로 주문이 가고 예. 오히려 동남아가 지금 커지는 것 같은데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지금 그렇게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단기 문제잖아요. 단기. 이거는 내가 기업의 입장 빨리 그 물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급하니까 베트남이든 저기 어디요 아시안 국가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베트남하고 아시안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가 신발 뭐 이런 노동 밀집형은 maybe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저도 지금 베트남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예. ESG 기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한단 말이에요. 저가 확신했어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유는 예. 지속 가능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 몇 개 나라들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베트남이 지금 1억 인구가 조금 안 돼요. 예. 근데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로인하고 애를 빼서 8천만 명이 일한다고 칩시다. 중국은 예. 아직도 월급이 한 달 예. 월급이 17만 원 원화로 이 천위안 안 되니까 6억이에요. 예. 6억이라 인구 지속 가능한 계속 노동력 공급할 수 있는데 베트남 다 합해서 8천만 명밖에 안 돼요. 예. 노동력이. 자, 그럼 500대 기업이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거기에. 그러면 인력을 빼느라고 그 인력 가격이 중국보다 몇 배는 더 높아질 거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냥 못 들어가요. 저런 인구 규모로는. 예. 그다음에 시장이 없어요. 예. 그렇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장점 뭐냐면 유엔에 등록된 모든 산업이 중국에 다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산업이 전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산업 생태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나라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노동력 소질이 다릅니다. 예. 중국은 노동력 소질이 되게 높아요. 아, 예. 그리고 경쟁력이 달라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 달라요. 요즘에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예. 한국은 중국을 못 따라가요. 예. 충전하는 기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 말씀드렸듯이 못 들어가요. 예. 저 나라들은 더 못 따라가죠. 어.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네. 면에서 왜냐하면 인력이 제일 중요해요. 인력. 예. 뭐 그 얘기는 많이 지속 합니다. 가능한 인력. 예.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동남아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캡 인도 얘기를 해요. 싫어하면은 그 마음 안 내키면 예. 그냥 출근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결국 인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인도가 되지 않니? 14억인데 예. 인도도. 예. 인도 가보셔야 되나? 왜 그러냐면 인도는 중국하고 인도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한국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예. 길부터 깔았어요. 아하. 사회 간접 자본을 다 정부가 투자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아무리 시골 가도 다 고속도로 뚫려 있어요. 예. 인도 가보세요. 도시도 안 돼 있어요. 어. 물류 비용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뭐보다 배꼽이 아, 더 크다란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예,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좀 아까 제 안 교수님 이론 보면 중국 쪽 아니더라도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도 말했지만 세계은행이 지금 올해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높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 진짜? 옛날부터 왔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개념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네. 경기도 안 좋아져서 버는 것도 없는데 물가만 높아지는. 지금 어때요? 한국 경제 지금 한국 살잖아요. 예. 올해 GDP 성장률 한국 얼마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계속 낮춰 잡고 있어요. 계속. 예, 지금 이거 얼마예요? 3% 아래로다가 지금 2%라고 예, 말하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은 얼마예요? 지금 뭐 5% 지금 5% 넘었죠. 그건 수치상 그렇지. 예. 실제 가보세요. 제가 기름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해남군 갔다 오면 운전했잖아요. 예. 그 디젤류가 예. 2,000 넘어갔어요. 2,069원인가 그랬어요. 디젤류가. 그럼 뭐 디젤류가 높아지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니, 뭐. 그 마트에 가봐요. 아. 김밥이 옛날에 1,000원짜리 2,000원 갔어요. 예. 한 줄이 1,000원이었잖아요. 예. 지금 2,000원이에요. 아. 그건 한 줄에 50%예요. 1,000원이었던 거는 한참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2,000원 된 지 한 그냥 1,500원으로 할게요. 1,500원으로 예. 할게요. 아, 어. 잠깐만. 제가 보니까 다음에 안 나온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예. 그 우리가 평소에 먹던 예. 그 이 기본 식량들 있잖아요. 예. 다 30% 이상 올랐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CPI로 봤을 때는 그렇지 그게 실제 체감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네.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쟁이 지속되니까 예. 궁금한 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요즘에 상해 풀었다고 하지만 예. 지금 다른 도시는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또 내몽고 또 시작이 됐거든요. 북경 주변 도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기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핵산 검사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하고 이 전쟁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은 이상은 예. 공급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그렇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이거는 뭐 정책, 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예. 보통은 수요 인플레이션은 예.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풀 수가 있어요. 금리 올리면은 수요가 그렇죠. 잦아들기 마련이죠. 예. 근데 이거는 풀기가 힘든 예.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 거냐? 전쟁 끝난다고 해서 바로 그 안 공급망이 되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계속 가죠. 예. 올해 뭐 이제 뭐 한 벌써 절반 지났고 네. 올해까지만 가면은 뭐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위기가 예. 다른 나라들에서 지난번에 뭐 몇 개 나라 이미 터졌고요. 위기가. 저는 지금 중국의 위기가 예. 오늘 안 오해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건데. 그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나요? 아니 내일도 어차피 안 교수님 예. 내일도 나오실 거니까 내일 그 얘기도 네, 길게 이어서 풀어야 길게 되니까. 좀 풀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중국 얘기 잠깐만 그러면은 그 부분 맛배기로 네. 맛배기란 말 아시죠? 저를 어떻게 보고 그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원래 이제 5.5%를 잡았잖아요. 네. 자, 그
길게 하셔야 되니까 그 네. 얘기는 내일 이어서 다시 네. 한번 나오셔서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그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님이었고요. 내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